정우야, 엄마 좀 봐. 내가 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참 좋네요. 그 풍경이 좋구나.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졌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우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날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난 살았어요. 이 어미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살아났어요. 전부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절벽 끝에서 본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을 영원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이면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배신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년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시간입니다. 김순애 씨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정우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을 잊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죠. 어머니를 향한 차가운 눈빛, 돈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 오늘 등산 가실래요? 예쁜 사진 찍어드릴게요. 오늘 밤 우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순애 씨는 아들의 배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꽃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김순애는 30년째 혼자서 터를 일구며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우 어머니라고 불렀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정체성이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순애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됐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텃밭의 채소들을 살피고 장날이면 시장에 나가 농산물을 팔았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는 아들 정우에 대한 자부심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 정우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지극하고. 순애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정우 자랑이 빠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우는 마을에서 드물게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순애에게 정우는 단순한 아들이 아닌 평생의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다. 어머니, 제가 이제 효도할 차례예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우가 취직 후 처음 월급을 받아왔을 때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순애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듯했다. 순애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정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때 순애는 29이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녀였지만 재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정우를 잘 키우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농사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살았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때는 어머니 고생 안 하시게 할 거예요. 중학생이던 정우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애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정우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세월이 흘러 정우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다. 순애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정우의 등록금을 마련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순애는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벌 테니 그만 일하세요. 대기업에 취직한 후 정우가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정우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신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다. 순애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때문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좋은 며느리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어머니, 저희가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결혼을 앞두고 정우가 제안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 부부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정우의 새 집 마련에 보태주었다. 남은 재산은 공증을 통해 정우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다. 정우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다.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명절에 찾아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순애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어머니,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어느 날 며느리가 불쑥 던진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순애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단풍놀이 가요. 예전처럼 가족 사진도 찍고. 어느 날 정우가 제안했다. 순애는 그 제안에 기뻐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풍으로 물든 산자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10월의 마지막 주말, 순애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아들이었다. 텃밭에서 갓 딴 배추로 김밥을 맛있게 싸고 정성스레 과일도 깎아 도시락을 준비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곱게 빗고 얼마 전 정우가 사다 준 옷도 꺼내 입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정우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자 순애는 반갑게 달려나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그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단풍도 예쁘고 전망도 끝내주는 곳이에요. 정우의 말에 순애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낯선 것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다. 차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자 순애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험준해졌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여기가 맞나요? 며느리의 질문에 정우가 대답했다. 응,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둘의 대화에서 무언가 암호 같은 것이 오가는 듯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려왔다.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주차장이었다.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정우가 트렁크에서
작은 배낭을 꺼냈다. 순애가 준비한 도시락은 차에 그대로 두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정우가 앞장섰다. 며느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순애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걸으며 점점 더 강해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나무 계단이 중간중간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흙길이었다. 순애는 숨이 차올랐다. 정우야, 좀 쉬었다 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거기서 멋진 사진 찍어드릴게요. 1시간쯤 걸었을까? 길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다. 한쪽으로는 깊은 절벽이 보였다. 순애는 절벽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어릴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정우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여보, 카메라 준비됐어. 정우의 말에 며느리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그때였다. 순애는 며느리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저기 바위 위로 좀 올라가 보세요. 전망이 끝내줄 거예요. 정우가 가리킨 곳은 절벽 끝에 있는 평평한 바위였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머뭇거렸다. 거긴 좀 위험하지 않니?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우가 순애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서 순애는 낯선 힘을 느꼈다. 차갑고 기계적인 아들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감촉이었다. 자, 이제 제가 어머니 뒤로 가서 받쳐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정우의 말에 순애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아들의 눈에서 본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낯선 아기의 찬 눈빛이었다. 정우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어서요. 정우의 소나귀가 순애의 팔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순애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나들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정우야, 내가 무슨 잘못을. 순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손에서 강한 힘이 전해졌다. 순간 순애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절벽을 향해. 그 찰나의 순간 순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다. 정우를 처음 안았던 순간, 그의 첫걸음마, 첫 웃음, 첫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모습.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아들이. 순애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순애는 마지막으로 절벽 위에 두 사람을 보았다. 정우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며느리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면서 순애의 의식도 흐려져 갔다.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순애의 몸이 절벽을 따라 떨어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이제야 명확해진 것이다. 아들의 달라진 태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재산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운명은 순애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절벽 중간에 돌출된 바위에 걸린 것이다. 날카로운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순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를 붙잡았다. 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떠난 것이 분명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떡하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순애의 마음 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강한 생존 의지로 변해갔다.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서.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애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위 틈에서 순애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흔들리며 첫날을 보냈다.
온몸이 으스러진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바위를 놓지 않았다. 아들의 배신으로 찢어진 가슴보다 더 아픈 것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다. 정우야. 바위 틈에서 새어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을 타고 메아리쳤다. 메아리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살아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첫째 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애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설렘,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왜 이렇게 된 거니?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떨어졌다. 초가을의 찬 공기가 절벽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뼈를 에었다. 추위에 떨면서도 순애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새벽이 되자 안개가 짙게 끼었다. 안개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여보, 정우가, 우리 아들이. 흐느끼는 순간에도 순애의 손은 바위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아들의 배신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둘째 날 목마름이 찾아왔다. 혀가 부어올라 입 안을 가득 채웠고 갈증은 그녀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바위 틈에 고인 이슬을 핥아 최소한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터져나오는 갈증을 달랠 수 없었다. 사람, 살려주세요. 간간히 외치는 구조 요청은 힘없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곳은 등산객들이 잘 찾지 않는 오지였다. 정우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순애는 자신의 몸이 걸린 바위 주변을 살펴보았다.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전신이 쑤셨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바위는 절벽 중간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까마득한 깊이의 계곡이 보였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곳이었다.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순애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셋째 날, 배고픔이 찾아왔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바위 틈에 자라난 이끼를 긁어 먹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메스꺼움만 가중시켰다. 구토 반사와 함께 신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정우야, 내가 이럴 수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모성애가 낀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순간도 정우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이제는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다.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너무 많이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순애의 의식은 점점 더 혼미해져갔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때로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순애는 자신의 상처를 살폈다. 왼쪽 다리는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고 여러 갈비뼈가 부러져 숨쉬기도 힘들었다. 오른팔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지만 어깨가 탈구된 것 같았다. 전신이 멍들고 찢어져 있었다. 넷째 날 의식이 더욱 흐려졌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가운데 순애는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었다. 정우의 어린 시절,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현재. 시간의 흐름이 뒤엉켜 버렸다. 여보, 우리 정우가 변했어요. 환영 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의식이 또렷할 때면 순애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 구조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곳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오지였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다섯째 날 기적이 찾아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한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목소리는 분명 현실이었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순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피가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초를 캐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구에 신고했고 얼마 후 구조헬기가 도착했다. 순애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헬기에 실리는 순간 순애의 의식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절벽의 바위를 붙잡고 있던 것처럼 삶을 향한 강한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듯이. 병원에서 순애는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머물렀다. 다발성 골절과 내상,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의사들은 그녀의 생존을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순애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간호사들은 그녀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순애는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제 아들이 절 죽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하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애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정황 증거들도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순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아들을 신뢰했는지, 그 신뢰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순애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다. 한 달 전 죽음의 절벽에서 바라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순애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깊은 상처들이 아직도 아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정의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간호사님, 순애가 병실 밖을 향해 조용히 불렀다. 경찰서에 연락해 주세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절벽에서의 사투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삶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김순애 살인미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고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법정안을 수시로 밝혔다. 효자였던 아들의 충격적인 어머니 살해 시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순애는 검찰 측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왼쪽 다리를 절었고 깁스를 한 오른팔이 그날의 아픈 기억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모성의 따스함이 없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김정우 그리고 공동 피고인 박미영이 피해자 김순애를 살해할 목적으로 등산을 빌미로 절벽으로 유인한 뒤 추락시켜 살해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존속살해미수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우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님의 주장은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검사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지적에 검사가 고개를 숙여 인정했다. 그리고 증거 제시가 시작되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하나둘씩 공개되는 증거물들은 정우 부부의 범행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통화 녹음이었다. 녹음 재생,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어머니가 수술한다고 했잖아. 그때가 기회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해. 흔적이 남을 수 있어. 등산이 좋을 것 같아. 자주 가는 곳이니까 자연스러울 거야. 법정이 숙연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어서 정우의 은행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다. 도박빚, 투자 실패로 인한 거액의 부채, 그의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소비 내역도 함께 공개되었다. 명품 구매, 고급 회원권 가입. 그들은 이미 순애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 김정우,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에 정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뜨린 혐의를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청석에서 작은 동료가 일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고 아내의 사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머니의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법정에서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정우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며느리 박미영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우와는 달리 당당한 태도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계획은 남편이 세웠어요. 저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물 4번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살해 방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남편이 강요해서. 거짓말 마세요. 갑자기 정우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피고인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의 호통에 둘은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를 향한 원망의 눈빛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마지막 증인으로 순애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진술했다. 제가 절벽 끝으로 걸어갈 때 정우가 뒤에서 갑자기 밀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뒤돌아보니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순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고 증언을 이어갔다.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정우를 키웠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걸음마를 뗄 때,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조차 전부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우를 제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애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부모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재판은 예상대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정우에게는 징역 15년, 박미영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 김정우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살인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선고가 끝나고 정우가 연행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순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몇 달 후 교도소에서 정우의 편지가 도착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편지 내용,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께 글을 올리는지. 하지만 제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박과 빚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생각합니다. 절벽 끝에서 어머니를 밀었던 그 순간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남은 시간 동안 제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불효자 정우 올림. 순애는 편지를 읽지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은 그의 진심을 확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다. 그날의 절벽이 아직도 선명히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순애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재판이 끝난 후 첫 주말, 순애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절벽에서 들었던 자갈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직도 이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구나.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정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기뻐하던 날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내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정우의 결혼식 사진을 내리면서 순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법정에서도 병원에서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모든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얘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다. 혹시 정우를 너무 강하게 키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 남편 없이 홀로 키우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다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심리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순애 씨, 이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였어요. 맞다. 이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을 닦아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었다. 다음 날 순애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했다. 정우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정우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일기장, 학교 앨범,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는 정우가 고등학생 때 어버이날에 썼던 것이었다. 편지 내용,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한 아들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싶어 할 때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장사하는 게 더 좋았어요. 어머니의 구부정한 허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큰 회사에 취직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정우. 올림. 순애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의 정우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된 마음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때의 정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방 정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짐들은 대부분 버리기로 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물건들만 상자에 담아 다락방에 보관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순애는 문득 허전해진 집안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전에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예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이라 서투르시겠지만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강사의 친절한 말에 용기를 얻어 순애는 첫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차마 완성품이라고 하기는 민망한 수준이었지만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 제가 만든 첫 작품인. 너무 이상하죠? 아니에요. 첫 작품 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옆자리에 수강생이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다. 박영숙이라는 그녀도 순애와 비슷한 또래였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순애는 작은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영숙에게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순애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도예 수업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제법 모양새를 갖춘 작품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영숙의 소개로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는 순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있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애는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정우가 보낸 것이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다. 편지 내용, 어머니께. 그동안 저의 편지들을 읽어보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겪으셨을 고난들, 제가 어릴 적 아프다고 할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시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편지를 읽어주시길 바라며. 불효자 정우 올림. 순애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애까지. 아직은 모르겠다. 편지는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정우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1년이 지났다. 순애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은 전시회도 열었고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녔다. 순애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영숙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작은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순애는 천천히 창을 열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오늘도 그녀는 복지관으로 향한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봉사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순애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비록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도자기에 햇살이 비쳤다. 그것은 순애가 처음으로 만든 완성작이었다. 비록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현재 모습을 닮아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한 거리를 걸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구나. 차가운 철창 너머로 정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날 순애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재판이 끝나고 정우와 윤미경이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되던 순간까지도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살인미 수범이 되어 수감되는 현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셔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큰딸 정미가 순애의 팔을 붙잡았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두 딸들이 이제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작은 딸 정희도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순애는 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정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미는 직장을 옮겨 어머니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정희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순애는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따뜻함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는데 맛이 어떠세요? 정미가 가져온 김치를 먹으며 순애는 문득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 정미가 옆에서 김치 담그는 것을 구경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왜 딸들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을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졌다. 계절이 바뀌고 순애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정희가 주말마다 데려오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웃음을 되찾았고 정미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맛보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우가 보낸 사과의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정우의 악필로
빼곡히 채워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를 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다가 멈추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정우의 글씨체는 여전히 고등학생 때와 같았다. 그 시절 공부한다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 그 편지 정우 오빠가 보냈나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용서를 빈다더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여전히 정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어머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정희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이 씻어질까?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절벽에서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의 배신이 주는 참담함.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며칠 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한 내용이었다.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용서만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 문장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순애는 밤마다 편지를 읽어보았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측은함이 가슴을 적셨다. 정우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머니,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정미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애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정우를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2시간의 무게가 달랐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순애는 중얼거렸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영원히 미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우편함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윤미경이 보낸 것이었다. 순애는 한동안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편지를 뜯었다. 어머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정우 오빠도 저 때문에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접어버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정미가 순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현재에 충실하고 싶었다. 딸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싶었다. 그 밥 먹자. 식탁에 앉아 딸들과 마주보며 순애는 생각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애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정우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순애는 아들의 이름을 작게 불러보았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터져 나오던 슬픔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순애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갈 것이다. 용서할 수 있을지 혹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달빛이 순애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법정 판결 이후 순애 씨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아들로부터 사과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순애 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배신이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애 씨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미워하느라 지치고 용서하느라 아파도 결국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차례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